2007년 4월 16일 월요일 아침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의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는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교는 하루 전 끝난 축제로 들떠 있었고 봄학기 막바지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려 이동하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학교는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국 영주권자 한국인 23세 조승희. 32명을 살해하고 17명에게 총상을 입힌 그는 범행 후 자살하며 생을 마감했죠. 왜 이런 비극을 저질렀는지 그 배경과 사건 당일을 파헤쳐봅니다. 조승희는 1984년 1월 18일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승희의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92년도 조승희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정착한 부모는 세탁소에서 매일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조승희의 누나는 성적이 뛰어났고 미국의 명문대 브라운 대학교에 진학 후 국방부 관련 기관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조승희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었던 조승희는 미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초중고 시절 그를 향한 친구들의 인종차별과 학대는 그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상처는 그를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소통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가족과도 말을 섞지 않았고 방에서 게임과 글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조승희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종차별 속에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선택적 함구증, 대인기피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2003년 조승희는 버지니아 공대 IT 관련 학과에 입학했고 이후 영문학과로 전과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죠. 학창시절의 인종차별과 왕따로 쌓인 상처는 백인 중심의 유복한 대학 사회를 향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특히 영문학과 수업에 제출한 과제물들은 교수와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가 직접 쓴 단편이곡 리처드 맥비프는 증오와 잔혹한 살인을 다뤘고 또 다른 희곡 미스터 브라운스톤은 교사에 대한 폭력과 근친상간 등 엽기적이고 비인간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영문학과정이었던 루신다 로이 교수는 조승희의 글에 큰 충격을 받고 그를 면담실로 불러 1대1 지도를 했습니다. 교수진은 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으나 조승희는 거부했습니다. 2005년 말 조승희는 여학생 2명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앞에 시를 적은 메모를 붙이거나 메시지로 괴롭혔습니다. 조사 후 자살 충동을 내뱉었고 경찰은 그를 정신건강센터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조승희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며 타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해 통원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총기 구매 자격 심사 시스템에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었음에도 제약 없이 권총을 구매할 수가 있었죠. 2007년 초 조승희는 세상을 향한 복수를 결심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총기와 탄약을 구입했습니다. 준비가 끝난 2007년 4월 16일 결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전 7시 15분 첫 총성이 울렸습니다. 기숙사에 있던 18세 신입생 에밀리 힐셔와 기숙사 사감 라이언 클라크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으나 대학교 당국의 대응은 느렸습니다. 사건이 캠퍼스 외곽인 기숙사에서 발생한 데다 범인을 외부인으로 생각해 학교 전체에 소식을 알리지 않았죠. 이로 인해 조승희는 2차 범행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첫 살인 후 조승희는 본인의 기숙사로 돌아와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정돈을 마친 뒤 가방에 권총 2자루, 탄약 400여 발, 쇠사슬과 자물쇠, 망치를 채워놓고 다음 목적지인 노리스홀 학술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전 9시 40분 노리스홀에 도착한 조승희는 건물의 문을 안에서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자물쇠로 출입문 3곳을 안쪽에서 묶어 봉쇄했습니다. 경찰의 진입을 막고 학생들이 탈출을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에는 문을 열면 폭탄이 터진다는 메모를 붙였습니다. 봉쇄를 마친 조승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이었죠. 조승희는 206호, 207호, 211호, 204호 교실문을 차례대로 열며 무차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없이 교수와 학생들을 향해 탄창을 피울 때까지 총을 쐈습니다. 211호에서는 총성을 들은 콕스 교수가 문을 막으려 했으나 밀치고 들어와 사격했습니다. 조승희는 냉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탄창이 비면 즉시 교체하며 쓰러진 학생들을 확인 사살했습니다. 교실 안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204호 교실의 76세 리비우 리브레스크 교수는 총성을 듣고 몸으로 출입문을 막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창문으로 탈출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승희가 문을 밀어붙였으나 온 힘으로 지탱했습니다. 그 사이 많은 학생들이 2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승희는 문틈으로 총을 쏘았고 리브레스크 교수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오전 9시 42분 신고를 받은 경찰이 노리스홀에 도착했습니다. 쇠사슬로 문이 잠겨 진입에 애를 먹었죠. 경찰은 샷건으로 자물쇠를 파괴한 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이 2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자 조승희는 끝에 도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전 9시 51분 경찰이 2층 복도에 다다랐을 때 211호 교실 안에서 마지막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승희는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 자살했습니다. 단 11분 동안 조승희는 노리스홀에서 174발을 쏘아 30명을 살해했습니다. 기숙사 사망자 2명 포함 총 32명이 목숨을 잃었고 17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이틀 뒤인 4월 18일 미국 전역을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MBC 방송국 본사에 의문의 소포 하나가 도착한 것입니다. 발송인은 바로 조승희였습니다. 소포 안에는 A4 용지 23장 분량의 선언문, 44장의 사진, 그리고 27개의 동영상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 조승희는 카메라를 향해 권총을 겨누거나 망치를 들어 올리는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섬뜩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You had 100 billion chances and ways to have avoided today, but you decided to spill my blood. You forced me into a corner and gave me only one option. You have vandalized my heart, raped my soul, and torched my conscience. You thought it was one pathetic void life you were extinguishing. Thanks to you, I died, like Jesus Christ, to inspire generations of the weak and the defenseless people.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spit on your face and have trash shoved down your throat?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dig your own grave?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have your throat slashed from ear to ear?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torched alive? Do you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humiliated and be impaled upon on a cross and left to bleed to death for your amusement? You have never felt a single ounce of pain your whole life. Yet you want to inject as much misery in our lives as you can, just because you can. You had everything you wanted. Your Mercedes wasn't enough, you brats. Your golden necklaces weren't enough, you snobs. Your trust fund wasn't enough. Your vodka and cognac weren't enough. All your debaucheries weren't enough. Those weren't enough to fulfill your hedonistic needs. Do you think I wanted to do this? Do you think I've ever dreamed of dying like this in a million years? I didn't want to do this. 이 소포는 언제 보낸 것일까요? 바로 사건 당일 1차 기숙사 총격 후 노리스홀로 이동하기 전 오전 9시 15분경 조승희가 교내 우체국으로 직접 걸어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고 우체국에 들러 소포를 보낸 뒤 2차 범행을 벌이러 갔던 것이죠. 또한 영상과 사진마다 그의 옷차림과 배경이 전부 달랐습니다. 이는 범행을 급조한 것이 아니라 범행 수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하며 오랜 기간 범행을 계획해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선언문은 정의로운 심판처럼 포장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학창시절 인종차별과 따돌림에서 시작된 열등감이 극단적 자의식 과잉과 맹목적 적개심으로 왜곡된 결과였습니다. 범인이 한국인으로 밝혀지자 한인사회와 한국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는 사과를 전하며 성금을 모금했고 한국 국민들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훗날 조승희의 누나는 유가족에게 사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개인의 정신적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 시스템 부재에 집중했고 한인을 향한 집단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승희는 정신건강치료 명령 이력이 있었음에도 총기를 구매했습니다. 주정부 기록이 연방총기 구매 자격심사 시스템 NICS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NICS 개선법이 제정되어 정신질환자 이력을 연방 시스템에 의무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총격 후 2시간 동안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조승희는 2차 범행을 벌일 시간을 벌 수 있었죠. 이후 미국 대학들은 비상상황 시 몇 분 내에 문자와 경보음을 발송하는 비상알림 시스템을 의무 도입했습니다. 사건 후 버지니아 공대 드릴필드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희생자 3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4월 16일 꽃과 촛불을 남기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사라져간 32개의 별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 시절 겪은 인종차별과 소외를 방치할 때 그 외로움이 어떤 잔혹한 폭력으로 변하는지, 허술한 총기 규제와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대가를 요구하는지 말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은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